대감마님, 소녀가 대감마님의 다리를 고쳐드리겠습니다. 숙종 말년, 한양, 북촌, 한규진 대감댁. 천하의 명의들도 포기한 대감의 다리를 11살 하녀의 딸이 고친다고 나섰습니다. 대청마루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좋다. 네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면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 대감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에 모든 식구들이 경악했습니다. 논밭 500마지기, 한양 기와집 3채,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의 절반이라니.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대감의 다리가 낫지 않는 진짜 이유를. 그리고 누가 왜 4년간 대감을 침상에 가둬뒀는지를. 이 작은 소녀가 정말로 기적을 일으킬 줄은. 그 과정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이 모두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4년 전 한양은 떠들썩했습니다. 병조판서 한규진 대감이 영모를 진압하러 출정한다는 소문이 온 도성에 퍼졌죠. 대감마님께서 직접 출정하신다니 역적들은 이제 끝이로군. 60이 다 되신 나이에도 여전히 씩씩하시지. 백성들은 한규진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간 조정을 지켜온 충신이었고 청백리로 이름난 인물이었으니까요. 한규진은 검은 말에 올라타며 부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염려 마시오. 곧 돌아오겠소. 출정한 지 사흘 후 충청도 산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어요. 밀리지 마라, 전진하라. 한규진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광군은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역적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휙,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하나가 한규진인이 탄 말의 옆구리에 박혔습니다. 히잉? 말이 비명을 지르며 뒷다리로 일어섰어요. 한규진은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대감마님, 부하들의 외침이 들렸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쿵! 한규진은 말에서 떨어져 바위에 등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충격이 왔어요. 허리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고 아래가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신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고 부하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대감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누군가 자신을 흔들고 있었으나 온몸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한규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리를 못 쓰겠구나. 사흘 후 한규진은 들것에 실려 한양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는 부인 윤씨와 장남 한세욱, 온 식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감! 윤씨가 달려왔으나 한규진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한때 씩씩하던 남편이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세욱도 아버지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인들이 급히 대감을 안채로 옮겼습니다. 조카 사위 오정학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윤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시간 후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어의 박감정이 도착했어요. 60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한규진의 맥을 짚어보고 침을 놓아봤죠. 그리고 다리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제 손이 느껴지십니까? 한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발가락을 눌러봤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한규진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의원은 긴 한숨을 내쉬며 가족들을 밖으로 불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 나으리? 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감정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낙마하시며 등뼈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신경이 끊어진 듯합니다. 순간 대청마루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세욱이 입술을 떨며 물었죠. 그럼 아버지께서 다시 걸으실 수 있습니까? 의원은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으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조카 사위 오정학이 부축했죠.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날부터 한규진 대감 댁에는 의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명의는 물론 지방에서까지 소문난 의원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어떤 의원은 침을 놓았고 어떤 의원은 뜸을 떴습니다. 특별한 약초를 다려 먹이기도 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규진의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의원들은 하나둘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습니다. 죄송하오나 이것은 제 의술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의원마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을 때 윤 씨는 방 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에는 매일 아침 대감을 찾아왔어요.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주며 말벗이 되어줬죠. 대감,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창문을 열어드릴까요? 한규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윤 씨의 발길이 조금씩 뜸해졌어요. 하루 한 번, 이틀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규진은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부인이 오지 않았구나.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조카 사위 오정학이 점점 집안일을 맡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감마님을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돌보겠습니다. 그는 창고 열쇠를 차고 다녔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세욱은 아버지보다 과거 공부에 더 열중했죠. 아버지, 저 공부하러 서재에 가겠습니다. 짧은 인사만 남기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한규진은 창문 너머로 분주하게 오가는 식구들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구나.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규진은 침상에서 일어나려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소리가 방 안에 울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누구 없소? 목이 휘도록 외쳤으나 대답이 없었죠. 한참을 박에 누워있다가 겨우 손으로 기어서 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온몸에 땀이 흥건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하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대감마님. 하녀는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혼자 움직이시려다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날 밤 한규진은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죽었더라면. 병조판서로 조정을 주름잡던 자신이 이제는 하녀에게도 무시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을 외면했고 집안은 조카 사위 손에 넘어가고 있었어요. 한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하늘이시여, 이것이 제 운명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정막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을 뿐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한규진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죠. 가끔 마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장남 한세욱이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소리였어요. 자네 아버지는 어떠신가? 아, 예전과 같지. 여전히 침상에 계시네. 한세욱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들렸죠. 한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년째가 되던 봄이었습니다. 윤 씨가 오랜만에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대감, 새 하녀를 드릴까 합니다. 집안일 거드는 사람이 필요해서요. 한규진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윤 씨는 더 말없이 나갔죠. 한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새 하녀라. 또 나를 무시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뿐이겠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들어올 새 하녀의 딸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며칠 후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서 오시오. 이쪽으로.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규진은 무심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으로 한 여인이 들어오고 있었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고 그 곁에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안채 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한규진과 소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의 눈은 맑고 또렷했어요. 한규진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규진은 몰랐습니다. 저 작은 소녀가 4년간 아무도 풀지 못한 비밀을 밝혀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 속에는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대감의 다리가 낫지 않는 진짜 이유는 낙마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4년간 누군가 대감을 침상에 가두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새 하녀 박설이는
30대 중반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역병으로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죠. 마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윤 씨 앞에서 박서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정직해 보였어요. 윤 씨는 박서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박서리 옆에 서 있던 소녀가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지우라고 합니다. 11살입니다. 지우는 말랐지만 눈동자가 맑았습니다. 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하지만 아이가 말썽 피우면 당장 내쫓을 줄 알아. 박서리는 행랑채에 방 한 칸을 배정받았습니다. 좁고 춥고 벽에 금이가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지우야, 우리 여기서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니? 지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박서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여기는 큰 댁이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커다란 안채가 보였어요. 저 안에 누가 살고 있을까? 지우는 궁금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리는 부엌길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반찬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지우는 어머니를 도우며 조용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치맛자락을 흔들었죠. 저기 새로 온 하녀 딸이지? 11살이라던데? 참 말랐구먼. 다른 하인들이 수군거렸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안채 창문 하나가 열리며 누군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규진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동자는 생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지우와 눈이 마주쳤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한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아이는 왜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걸까? 다른 하인들은 자신을 볼 때마다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 소녀는 달랐죠. 한규진은 닫힌 창문 너머로 다시 한번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었고 매일 안채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가끔 대감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때마다 절을 올렸죠. 처음에는 대감이 아무 반응 없었지만 나흘째 되는 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서리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너 안채 쪽 자꾸 쳐다보더구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저기 계신 어르신께 인사드린 것뿐이에요. 박서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분이 대감마님이시다. 한때는 병조판서셨지만 지금은 아프셔서 침상에만 계신다. 조심해서 대해야 한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지우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안채 창문이 열렸어요. 한규진이 창가에 앉아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빗자루를 놓고 다가갔어요. 어르신,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한규진은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냐?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 끝이 않았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않나요? 한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죠. 봄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저기 저 매화나무 보세요.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한규진은 지우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매화 꽃봉오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한규진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봄이 오면 모든 게 다시 살아나잖아요. 겨울에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도 다시 꽃을 피우고요. 한규진은 지우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일까? 넌 참 수다스럽구나. 한규진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요. 한규진은 창문을 닫으려다 말고 다시 지우를 봤습니다. 내일도 오겠느냐?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네, 매일 와도 될까요? 한규진은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절을 올리고 행랑채로 돌아갔어요. 그날부터 지우는 매일 아침 안채 창문 앞에 갔습니다. 한규진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드릴까요? 지우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죠. 한규진은 처음에는 무심히 듣는 척 했으나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지유의 이야기는 생생했고 재미있었어요. 어느 날 지유가 심청전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빠졌어요. 하지만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다시 살아났죠. 한규진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유야, 내 어르신?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한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규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침상에서 일어나지는 못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전보다 잘 먹었고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죠. 하인들도 알아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요즘 표정이 밝으셔. 저 계집아이가 매일 찾아뵙잖아. 신기하네. 4년간 한 번도 안 웃으시다가. 하지만 이 변화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조카 사위 오정학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지유가 대감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정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저 아이 거슬리는구나. 어느 날 오후 지유가 대감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돌아오는데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초 냄새 같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지유는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녀 한 명이 약탕기에서 약을 걸러내고 있었죠. 대감의 약인 것 같았습니다. 지유는 무심코 다가갔어요. 이모, 그게 뭐예요? 시녀가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드실 약이다. 왜? 그냥 궁금해서요. 냄새가 좀 독하네요. 시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약이니까 그렇지. 쓰고 독한 게 몸에 좋은 법이야. 지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약초 냄새와는 조금 달랐어요. 더 텁텁하고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유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원래 어떤 냄새가 나요? 박서리는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대답했어요. 약초마다 다르지. 왜 그러니? 그냥 궁금해서요. 대감마님, 약 냄새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박서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유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네, 어머니. 지유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왜 대감마님 약에서는 다른 약과 다른 냄새가 날까? 하지만 어린아이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지유는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아마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지유는 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감께 아침 문안을 드렸을 때였어요. 한규진은 침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왔구나. 한규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색이 좋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밝았는데 오늘은 다시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지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저 어젯밤 잠을 설쳤을 뿐이다. 한규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유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선반 위에 약 사발이 있었죠. 어젯밤에 드셨던 약인 것 같았습니다. 사발에서 그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지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약을 드시고 나서 기분이 어떠세요? 한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약을 먹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것 같다. 머리도 무겁고 몸도 나른하고. 지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약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인데 왜 더 피곤해지실까? 혹시 약이 맞지 않으신 건 아닐까요? 한규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4년간 같은 약을 먹어왔다. 인제 와서 맞고 안 맞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유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날 밤 지유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 달간 조금씩 좋아지시는 것 같더니 약을 드시고 나면 다시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약 때문일까? 하지만 감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지어준 약인데 잘못됐을 리 없잖아요? 지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채에도 불빛이 하나 보였죠. 대감도 잠 못 이루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지유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일은 꼭 약을 자세히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결심한 대로 약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부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무도 없었죠. 선반 위에는 어젯밤 대감께서 드셨던 약 사발이 그대로 있었어요. 지우는 주위를 살피고 사발을 들었습니다. 바닥에 검은 찌꺼기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역시나 이상한 냄새가 났죠. 쓴 약초 냄새 속에 뭔가 텁텁하고 불쾌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우는 손가락으로 찌꺼기를 조금 찍어 만져봤어요. 까칠한 가루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지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서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약 사발을 왜 만지니? 박서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사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냥 냄새가 이상해서요. 지우야, 어제도 말했잖니.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라. 우리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박서리는 딸의 손을 잡아 부엌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대감마님께서 그만,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마. 박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어머니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한규진은 창가에 앉아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왔구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거냐? 한규진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바보 온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우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보 취급받던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 장군이 되는 이야기였죠. 한규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한규진이 말했습니다. 온달은 포기하지 않았구나. 네. 바보라고 놀림받아도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훌륭한 장군이 되었죠.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한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우야, 나는 포기했었다. 네? 4년 전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다.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 한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대감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어르신, 하지만 네가 왔다. 그리고 내 덕분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한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4년간 잃어버렸던 따뜻한 미소였어요.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께서 달라지시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원래 어르신은 이런 분이셨을 거예요. 한규진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창문 너머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지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한규진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4년간 움직이지 않던 다리들이었죠. 정말로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문득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우가 매일 들려주는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자신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규진은 있는 힘을 다해 발가락을 움직여보려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죠. 한규진은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했어요. 이번에도 발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한규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4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완전히 움직인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들은 평생 못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혹시 착각은 아닐까? 혹시 다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한규진은 조심스럽게 다시 시도했습니다. 발가락이 또 떨렸어요. 이번엔 더 확실했습니다. 한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지유, 네가 준 희망이 진짜가 되고 있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유가 마당에서 어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유가 대감을 찾아왔을 때 한규진의 얼굴은 환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얼굴색이 참 좋으세요. 지유가 기쁘게 말했어요. 한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유야, 너에게 고마운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세요? 어제 발가락이 조금 움직였다. 한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이세요?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움직였다. 4년 만에 처음이다. 지우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르신, 정말 다행이에요. 계속 노력하시면 분명 더 좋아지실 거예요. 한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다. 네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윤 씨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발가락이 움직였다고? 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사항채로 향했죠. 오정학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님, 큰일 났습니다. 윤 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요? 대감께서 발가락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오정학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이 탁자에 내려앉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저 계집아이 때문입니다. 매일 대감을 찾아가더니 윤 씨가 말했습니다. 오정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웃으며 대감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아이, 문제가 되겠군. 윤 씨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어찌 하시겠습니까? 오정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소. 발가락이 조금 움직인다고 해서 당장 걸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만약 대감께서 정말로 회복하신다면 그럴 리 없소? 오정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4년간 같은 약을 드셨는데 갑자기 나을 리 없지 않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오정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해야겠군. 그날 저녁 지우는 부엌 근처를 지나가다 또 그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약 냄새였어요. 시녀가 대감의 약을 준비하고 있었죠. 지우는 멈춰 섰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라. 지우는 고민했어요. 그때 시녀가 약을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부엌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선반 위에 여러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쌀, 보리, 콩, 그리고 낯선 항아리 하나. 지우는 주위를 살피고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항아리에 다가가 뚜껑을 살짝 열었어요. 검은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지우는 가루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뭘까? 약재일까? 하지만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지우는 뚜껑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부엌으로 오고 있었어요. 지우는 급히 뚜껑을 닫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부엌 문이 열리며 오정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우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또 너냐?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네가 부업을 기웃거린다더군. 무슨 일이냐? 오정학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오정학은 지우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앞으로 부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알겠느냐? 지우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행랑채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숨을 헐떡였습니다. 왜 오정학 나으리가 저렇게 무섭게 대하는 거지? 지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검은 가루, 이상한 냄새, 오정학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조금씩 좋아지시는데 내가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달빛이 환했어요. 안채에도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대감도 잠 못 이루고 계신가 봐요. 지우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정쯤 되었을까요?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지우는 눈을 떴어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그림자였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였어요. 그 사람은 안채 뒷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다시 나왔는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항아리 같았어요. 지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항아리를 품에 안고 사랑채 쪽으로 사라졌어요. 달빛이 구름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로 보아 남자였어요. 지우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한밤중에 안채에서 항아리를 가져가는 거지? 뭔가 수상했어요. 지우는 침상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볼까? 하지만 두려웠어요. 만약 들키면 어떡하지?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박서리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지우는 맨발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차가운 땅이 발바닥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채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죠.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창문 아래로 몸을 낮췄어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넣어야겠소. 오정학의 목소리였어요.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들키지 않겠습니까?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지? 걱정 마시오. 조금씩 양을 늘려왔으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요.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넣는다고? 무엇을? 어디에? 지우는 더 귀를 기울였어요. 대감께서 요즘 조금 좋아지신 것 같던데. 다른 남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계집아이 때문이요. 하지만 상관없소. 약만 계속 드시면 절대 일어나지 못하실 것이요. 오정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약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다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대감마님께서 4년간 그것 때문에.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말이요. 자꾸 부엌을 기웃거린다던데.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오늘도 부엌에서 발견했소. 오정학이 대답했어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요? 설마 11살 계집아이가 뭘 알겠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지. 내일부터 부엌을 더 철저히 지키도록 하시오. 지우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재빨리 몸을 돌려 행랑채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지우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대감을 구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우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거든요. 박서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니? 얼굴이 왜 그러니?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지우는 웃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머니도 두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실까? 어린아이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지우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그래야 모두가 믿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지우는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대감을 찾아가야 했지만 차마 갈 수 없었어요. 대감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안채 창문이 열렸습니다. 한규진이 창가에 앉아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우야, 왜 오늘은 오지 않았느냐? 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빗자루를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봤습니다. 한규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우를 보고 있었죠. 괜찮으니? 그 따뜻한 목소리에 지우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창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어르신?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느냐? 한규진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을 뵈니 너무 기뻐서요. 한규진은 지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우야, 나에게 숨기지 마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어젯밤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어르신, 약을 드시고 나서 정말로 기분이 나빠지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해진다. 왜 그러니?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혹시 약을 안 드시면 어떠세요? 약을 안 먹으면? 한규진은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 약을 안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웠다. 이상하게도.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약 때문이야. 지우는 한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창문 너머였지만 대감의 따뜻한 손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제 말을 믿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 약을 드시지 마세요. 제발요. 지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한규진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냐? 약을 먹지 말라니.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제발 약을 드시지 마세요. 이상한 냄새 나지 않으세요? 한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요즘 약 냄새가 이상했어요. 그렇긴 하다만 제발요 어르신, 며칠만이라도 약을 드시지 마세요.
제가 곧 증명해 드릴게요. 지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규진은 지우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 없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알겠다. 약을 먹지 않겠다. 대신 너는 나에게 무슨 일인지 말해다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모두가 믿을 거예요. 한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야 했다. 내가 민마. 하지만 조심해라. 위험한 일이라면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지우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한규진은 가슴이 아팠어요. 이 작은 아이가 무슨 짐을 지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시녀가 대감께 약을 가져왔습니다. 대감마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한규진은 약 사발을 받아들었어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확실히 이상했어요. 텁텁하고 불쾌한 냄새가 났죠. 지우가 맞았구나. 한규진은 시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알겠다. 잠시 후에 먹겠다. 시녀가 나가자 한규진은 약을 창밖으로 버렸어요. 화분에 약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기다려보자. 정말로 몸이 좋아지는지. 한규진은 지우를 믿기로 했습니다. 4년간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11살 소녀만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규진은 매일 약을 버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점점 가벼워졌어요. 머리도 맑아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다리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발가락이 전보다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한규진은 확신했습니다. 약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지만 누가? 왜? 한규진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4년간 자신을 침상에 가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누가 감히? 하지만 지우를 위해 참았습니다. 지우가 증거를 찾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사이 지우는 부엌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오정학의 경고 이후 부엌은 더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어요. 시녀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기회를 노렸어요. 그 검은 가루를 조금이라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의원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시녀들이 모두 대청 청소를 하러 갔어요. 부엌이 비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반 위에 항아리로 다가갔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검은 가루가 그대로 있었어요. 지우는 품속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검은 가루를 조금 찍어 천에 묻혔어요. 그리고 재빨리 천을 접어 옷 속에 감췄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지우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오정학이 문 앞에 서서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어요. 이번엔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오정학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뒷걸음질 쳤죠. 내가 자꾸 이곳을 기웃거리더니 역시 뭔가 눈치챈 거로구나. 오정학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우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정학이 문을 막고 있었어요. 어딜 가려고? 오정학이 지우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지우는 소리쳤어요.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시끄럽게 굴지 마라. 네가 무엇을 알았는지 말해봐라. 오정학이 지우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지우는 아팠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오정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거짓말. 오정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한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금 무슨 짓이냐? 오정학은 깜짝 놀라 지우를 놓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규진이 분노에 찬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무슨 짓이냐? 한규진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4년 만에 듣는 대감의 호통이었어요. 오정학은 재빨리 지우에게서 손을 떼었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창문 쪽을 바라봤죠. 한규진은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창문에 매달려 있었어요.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오정학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왜 괴롭히는 것이냐? 당장 손을 떼지 못하겠느냐? 한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지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오정학 옆을 빠져나가 부엌 밖으로 달렸어요. 오정학은 지우를 잡으려 했지만 대감의 눈빛이 두려워 멈칫했습니다. 지우는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손에는 천 조각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증거를 가져왔어. 지우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 증거를 의원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혼자서는 갈 수 없었어요. 지우는 천조각을 옷 깊이 감췄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오정학과 한규진이 말다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귀를 기울였어요. 대감마님 오해이십니다. 오해? 내가 똑똑히 봤다. 한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엌 밖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4년간 침묵하던 대감이 목소리를 높이다니 모두 놀란 것이죠. 윤 씨도 급히 나왔어요. 대감, 무슨 일이십니까? 저자가 지우를 괴롭소. 한규진이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오정학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대감마님, 그 아이가 부엌을 함부로 뒤지고 있어서 꾸짖은 것뿐입니다. 꾸짖다니 벽에 밀어붙이는 게 꾸짖는 것이냐? 한규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끼어들었죠. 대감, 진정하세요. 오라버니께서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소. 더 이상 지우를 괴롭히지 마시오. 한규진은 숨을 헐떡였어요. 윤 씨와 오정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대감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4년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지나쳤습니다. 오정학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한규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닫고 침상에 쓰러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타고 있었죠. 지유를 지켜야 한다.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한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유는 박서리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천조각을 품에 안고 행랑채를 빠져나왔어요. 달빛이 환했습니다. 지유는 대문 쪽으로 향했죠. 의원을 찾아가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한밤중이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지유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딜 가려느냐? 지유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규진의 시종 한 명이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충직한 하인이었습니다. 저는 대감마님께서 보내셨다. 네가 밤에 나갈 것 같다고 하시며 나를 보내셨다. 시종이 말했습니다. 지유는 놀랐어요. 대감마님께서? 그렇다. 어딜 가려느냐? 내가 데려다 주마. 시종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유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대감께서 자신을 걱정해 주신 거예요. 의원, 박감정 의원을 찾아가야 해요. 이 밤에? 네, 급한 일이에요. 지유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시종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내가 데려다 주마.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두 사람은 조용히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죠. 지유는 시종의 뒤를 따르며 천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의원께서 집에 계셔야 할 텐데. 1시간을 걸어 의원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아직 깨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시종이 대문을 두드렸죠. 똑똑똑.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박감정이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 밤에 무슨 일이요? 의원 나으리. 급한 일입니다. 이 아이가 뵙고 싶어 합니다. 시종이 말했습니다. 박감정은 지유를 내려다봤어요. 너는 한 대감댁 아이가 아니냐? 네, 맞아요. 제발 좀 봐주세요. 지유는 떨리는 손으로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박감정은 천조각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박감정은 촛불을 켰습니다. 천조각을 펼쳐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검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감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코로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조금 찍어 혀에 대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박감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부자다. 독초의 일종이다. 지유는 숨이 막혔습니다. 독이라고요? 그렇다. 조금씩 먹으면 바로 죽지는 않지만 몸이 점점 마비된다. 특히 다리와 팔에 힘이 빠지고 오랫동안 먹으면 평생 일어나지 못한다. 박감정의 설명에 지유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걸 어디서 났느냐? 박감정이 물었습니다. 지유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대감마님께서 드시는 약에 섞여 있었어요. 뭐라고? 박감정은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4년간 대감마님께 누군가 이 독을 먹였어요. 지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감정은 천조각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그래서 대감께서 낫지 않으신 거로구나. 낙마 사고 때문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유가 물었습니다. 박감정은 심각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일단 독을 끊어놔야 한다. 더 이상 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해독제를 써야 한다. 해독제가 있어요? 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께 말씀드릴게요. 박감정은 지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이야, 조심해라. 누군가 대감을 해치려 한 것이다. 네가 이걸 알았다는 게 들키면.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대감마님을 구해야 해요. 지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박감정은 안타까운 얼굴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해독제를 지어주마. 내일 아침에 가져가거라. 감사합니다, 의원 나으리. 지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시종과 함께 의원 집을 나섰죠. 돌아가는 길,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증거가 있어. 대감마님을 구할 수 있어? 대감댁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시종은 지우를 행랑채까지 데려다주고 사라졌어요. 지우는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박설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지우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걸까? 오정학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 지우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대감을 해치려는 사람이 이 집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눈치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 지우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대감을 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 의원 집으로 갔습니다. 박감정은 해독제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작은 항아리에 담긴 검은 약이었습니다. 이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드시게 해라. 그리고 절대로 그 독 섞인 약은 드시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지우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야, 조심해라. 범인이 네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괜찮아요. 저는 조심할게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원 집을 나와 대감댁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하자 지우는 재빨리 안채로 향했습니다. 한규진을 만나야 했어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작게 불렀어요. 한규진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괜찮으니? 어젯밤에. 괜찮아요, 어르신. 그것보다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지우는 주위를 살피고 속삭였습니다. 독이에요. 약에 독이 섞여 있었어요. 한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독이라니. 의원께서 확인하셨어요. 부자라는 독초래요. 4년간 누군가 어르신께 독을 먹인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누가 감히.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이 해독제를 드셔야 해요. 지우는 항아리를 보여줬습니다.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한규진은 지우를 바라봤어요. 11살 소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지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한규진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어르신은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멀리서 오정학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들켰다.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지우는 재빨리 항아리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정학은 모든 걸 봤습니다. 오정학은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규진도 오정학을 봤습니다. 지우야, 어서 가거라. 내가 막겠다. 대감이 작게 속삭였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항아리를 옷 속에 꽁꽁 숨겼죠. 오정학은 지우가 사라지는 걸 지켜본 후 안채 창문으로 다가왔어요. 대감마님, 아침 문안드립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한규진은 오정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감마님께서 요즘 그 아이와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오정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규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천한 것과 너무 친하게 지내시면 좋지 않습니다. 채통에도 안 맞고요. 오정학이 대답했어요. 한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채통? 4년간 나를 폐인 취급하던 자들이 이제 와서 채통을 말하는가? 오정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감마님, 무슨 말씀을? 됐다. 물러가라. 지우는 내가 허락한 것이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한규진이 창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오정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 저 아이가. 그리고 대감도. 오정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정학은 윤 씨를 불렀습니다. 사랑채에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형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정학이 낮게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윤 씨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저 계집아이가 뭔가 알아낸 것 같습니다. 뭘 알아냈다는 거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치에 감께 뭔가를 전해주는 걸 봤습니다. 작은 항아리 같았어요. 윤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약 이야기를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오정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윤 씨는 부채를 펄럭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찌하시겠어요?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정학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필요하다면 저 아이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윤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제거라니, 그건 너무... 형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4년간 만약 들키면 우리 목이 날아갑니다. 오정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대감께서 저 아이를 무척 아끼시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 사이 지유는 행랑채에서 해독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감춰야 안전할까? 지유는 고민하다가 방 구석 마루 밑에 숨겼어요. 박서리가 들어왔습니다. 지유야, 오늘 아침 어디 갔었니? 그냥 산책했어요, 어머니. 지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서리는 딸을 빤히 바라봤어요. 지유야, 너 요즘 이상하구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차요. 지유는 웃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박서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한테 숨기지 마라.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 아니니? 지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유는 해독제를 몰래 꺼내 안채로 향했어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창문 앞에 섰죠. 어르신, 작게 불렀습니다. 한규진이 창문을 열었어요. 지유야, 왔구나. 네, 해독제 드셔야 해요. 지유는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한규진은 항아리를 받아 뚜껑을 열었어요. 검은 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죠. 쓰군. 한규진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독을 없애는 약이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참으세요. 지유가 말했습니다. 한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삼켰어요. 고맙다, 지유야. 별 말씀을요. 어르신은 꼭 나으셔야 해요. 지유가 돌아서려는데 한규진이 불렀습니다. 지유야, 잠깐. 네, 조심해라. 오정학이 너를 의심하고 있다. 한규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지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조심할게요. 아니다. 정말 위험하다. 혹시 모르니 며칠간 나를 찾아오지 마라. 하지만 해독제를 시종을 시켜서 받겠다. 네가 직접 오면 더 의심받을 것이다. 한규진의 말이 맞았어요. 지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르신. 조심하세요. 너도.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지유는 행랑채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유는 대감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시종을 통해 해독제를 전달했습니다. 한규진은 매일 해독제를 먹었고 독 섞인 약은 창밖으로 버렸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점점 돌아오고 있었어요.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였고 종아리에도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한규진은 혼자 침상에서 다리 움직여 봤어요. 무릎이 조금 구부러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한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지유, 네가 날 살렸구나. 한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유가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유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정학이었어요. 그는 안채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약을 버리는 것도 봤고 시종이 뭔가를 전달하는 것도 봤어요. 역시 뭔가 하고 있군. 오정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사랑채로 돌아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대감께서 정말로 회복하시면. 오정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4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판이었어요. 집안의 실권, 재산 관리, 모든 것이 다시 대감 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막아야 한다. 반드시. 오정학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죠.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행랑채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우의 방 앞에서 멈췄어요. 지우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지우 쪽으로 다가왔어요.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림자가 지우 침상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옆에서 박서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박서리가 깨어난 것이었어요. 그림자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달아났어요. 박서리가 급히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지우야, 괜찮니? 지우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어머니, 누가 들어왔어? 방금 누군가 우리 방에 들어왔다고? 박서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서리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 왔었습니다. 지우야, 대체 무슨 일이니? 왜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 드는 거지? 박서리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지우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대감의 약에 독이 섞여 있었던 것, 오정학의 음모, 해독제를 구한 것까지. 박서리는 듣고 있다가 주저앉았어요. 하느님, 이런 일이.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지우야. 네가 잘한 거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 이제 우리가. 박서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한규진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숨어 다닐 수 없었어요. 박서리가 대감께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어젯밤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서리는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한규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지우를 해치려 들다니. 한규진은 주먹으로 침상을 쳤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규진의 다리가 움직인 것입니다. 무릎이 구부러지고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한규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 다리가 움직인다. 지우와 박서리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규진은 침상 가장자리를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대감마님, 지우가 감격해서 소리쳤습니다. 한규진은 눈물을 흘리며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야, 네가 날 살렸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누가 너를 해치려 했는지. 한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정학 나으리입니다. 제가 들었어요. 한규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듣고 있었습니다. 문 밖의 인기척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규진이 낮게 말했어요. 누구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정학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일어나셨습니까? 오정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규진은 침상 가장자리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다리는 아직 떨렸지만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 4년 만에 일어났다. 한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정학은 뒷걸음질 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네가 먹인 독을 끊었기 때문이다. 한규진이 말했습니다. 오정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독이라니. 무슨 말씀을. 아직도 발뺌하려느냐? 한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4년간 네가 내 약에 부자를 섞어 먹였다는 것을 이제 다 안다. 한규진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오정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한규진이 물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오정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오정학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대감께서 쓰러지신 후 집안 살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돕는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권력이 손에 쥐어지니 욕심이 났습니다. 오정학은 주먹을 쥐었어요. 만약 대감께서 회복하시면 모든 것이 다시 돌아가겠죠. 그게 두려웠습니다. 한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를 평생 침상에 가둬두려 했던 것이냐.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오정학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규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혼자 한 짓이냐? 한규진이 물었습니다. 오정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한규진은 고개를 저었죠. 윤 씨도 내 아내도 알고 있었구나. 대감마님, 충분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한규진은 지우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종을 불러라. 이자를 포도청에 넘겨야겠다. 오정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감마님, 제발. 4년간 나를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제발이라고? 한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정학은 할 말을 잃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라버니, 윤 씨였습니다. 윤 씨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대감,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윤 씨는 한규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규진은 아내를 내려다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용서? 4년간 나를 외면하고 내 재산을 탐하고 심지어 독까지 먹인 것을 용서하라고? 저는 몰랐습니다. 오라버니가 하는 줄. 거짓말. 한규진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모를 리 없다. 네가 매일 약을 가져다 주지 않았느냐. 윤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한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정학이 갑자기 움직였어요. 품속에서 칼을 꺼내 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계집아이만 없었어도. 오정학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어요.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칼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어요. 바로 그 순간 쿵, 누군가 지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규진이었어요. 대감은 4년 만에 처음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오정학의 칼이 한규진의 팔을 스쳤어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규진은 물러서지 않았죠. 이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한규진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오정학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한규진의 기세에 눌린 것이었어요. 대감마님, 어떻게 달리실 수가? 지우 덕분이다! 한규진이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희망을 줬다. 네가 4년간 빼앗아간 희망을. 한규진은 한 걸음 한 걸음 오정학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네가 빼앗은 4년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종들이 달려왔어요. 대감의 외침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한규진이 명령했습니다. 시종들이 오정학을 붙잡았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정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윤 씨도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규진은 피 흘리는 팔을 감싸주며 지우를 돌아봤어요. 괜찮으니? 어르신, 다치셨어요. 지우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한규진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박서리도 급히 다가와 대감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대감마님, 어서 손을 써야 합니다. 알겠소. 하지만 먼저 한규진은 시종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두 사람을 포도청에 넘겨라. 4년간 주인을 독살하려 한 죄로. 시종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정학과 윤 씨를 끌고 나갔어요. 마당에는 하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대감께서 일어나셨다는 소문, 오정학의 음모가 밝혀졌다는 소문, 모두 놀란 얼굴로 서 있었어요. 한규진은 비틀거리며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4년 만에 제대로 느끼는 햇살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대감을 보고 무릎을 꿇었어요. 대감마님, 모두가 외쳤습니다. 한규진은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4년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규진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나를 살렸다. 한규진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11살 소녀가 진실을 밝혀냈다. 어른들이 모두 외면할 때 이 아이만이 나를 믿어줬다. 한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간 누구도
누구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신분도 나이도 내 처지도 개의치 않고 진심으로 대해줬다. 지우도 눈물을 흘렸어요. 한규진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정말 고맙다. 마당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박설이도 딸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이런 큰 일을 해냈구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포도청 관리들이 왔습니다. 오정학과 윤 씨를 데려갔어요. 조사가 시작되었고 곧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4년간 부자를 조자를 조금씩 먹인 것, 재산을 빼돌린 것, 모든 증거가 나왔어요. 오정학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유배형이 내려졌죠. 윤 씨도 같은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한규진은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으니까요. 장남 한세욱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한세욱은 눈물을 흘렸어요. 한규진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달라져야 한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규진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 박감정이 찾아왔죠. 대감마님, 회복이 빠르십니다. 지우와 선생 덕분이요. 한규진이 말했습니다. 박감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합니다. 11살 나이에 독을 알아내고 증거까지 찾다니. 그렇소. 내 목숨의 은인이요. 한규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한규진은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보답해야 한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한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지우를 불러 이야기해야겠다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한규진은 침상에 누웠어요. 4년간 갇혀있던 이 침상이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는 감옥이 아니라 쉬는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한규진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년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지우를 만났으니까. 한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시작. 한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맙다, 지우야. 정말 고맙다. 한규진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한규진 대감댁 마당에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봄처럼 따뜻했죠. 한규진은 이제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을 거닐며 몸을 풀었어요. 다리는 여전히 가끔 저렸지만 문제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오늘 아침은 어떠십니까? 박감정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진찰했어요. 아주 좋소. 선생 덕분이요. 한규진은 활짝 웃었습니다. 박감정은 고개를 저었죠. 제 덕분이 아니라 그 아이 덕분입니다. 지우가 없었다면 대감께서 진실을 모르셨을 겁니다. 한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모두 지우 덕분이요. 그는 마당 건너편을 바라봤어요. 지우가 어머니와 함께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죠. 한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 전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어요. 오정학과 윤 씨는 유배를 떠났고 집안은 다시 한규진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남 한세욱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버지를 돕고 있었어요. 하인들도 예전의 공손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한규진 자신이었어요. 4년간의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삶의 의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모두 지우 덕분이었죠. 그날 오후 한규진은 지우와 박설이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두 모녀는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대감마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박설이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그렇소. 앉으시오. 한규진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지우와 박설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한규께는 두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먼저 지우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소. 아니에요, 대감마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다. 네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11살 아이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낸 것이다. 지우야, 너는 내 목숨의 은인이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한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대감마님, 저는
저는 그냥 대감마님께서 좋아지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알고 있다. 네 순수한 마음을 안다. 한규진은 품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논밭 50마지기의 문서다. 박서리, 이것을 받으시오. 박서리는 깜짝 놀랐어요. 대감마님, 이런 것을 저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지유에게 주는 것이요. 앞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요. 한규진이 말했습니다. 박서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할 것은 내가 해야 하오. 그리고 한규진은 지유를 바라봤습니다. 지유야, 너는 배우고 싶지 않으냐? 지유는 눈을 반짝였어요.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계집아이라. 상관없다. 내가 서당을 하나 세울 것이다. 그곳에서 네가 배우면 된다. 한규진의 말에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렇다. 너처럼 똑똑한 아이가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깝다. 한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너를 양녀로 삼고 싶소. 박서리와 지유는 깜짝 놀랐어요. 양녀라니요? 그렇소. 내게는 딸이 없소. 지유가 내 딸이 되어준다면. 한규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서리는 당황했어요. 대감마님, 저희는 천한 몸입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지유는 내 생명의 은인이요. 그 아이를 내 딸로 삼는 것이 뭐가 잘못이요? 한규진이 말했습니다. 박서리는 지유를 바라봤어요. 지유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어머니가 제게는 가장 소중하니까요. 박서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한규진은 조금 실망한 얼굴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구나. 네 마음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약속해다오. 앞으로도 자주 나를 찾아와 주겠느냐? 물론이에요. 매일 찾아뵐게요, 대감마님. 지유가 밝게 웃었습니다. 한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박서리, 두 분은 이제 하녀가 아니오. 이 집의 귀한 손님이오. 행랑채가 아닌 안채 옆 별채에서 지내시오. 박서리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마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소. 지유가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오. 한규진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방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한규진은 생각했습니다. 4년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났으니. 지유도 생각했어요. 대감마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좋은 분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규진은 약속대로 서당을 세웠습니다. 한양 북촌 한쪽에 작은 서당이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지유야, 이곳에서 네가 배우면 된다. 한규진이 서당을 보여줬습니다. 지유는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제가 여기서 배워도 되나요? 그렇다. 그리고 너만이 아니다. 집안이 어려워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도 이곳에서 배울 수 있게 할 것이다. 한규진의 말에 지유는 더 기뻤습니다. 대감마님, 정말 감사해요. 지유는 한규진을 꼭 안았어요. 한규진도 지유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한규진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빛났습니다. 장남 한세욱이 차를 가져왔어요. 아버지,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그래, 고맙다. 한규진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한세욱은 아버지 옆에 앉았죠. 아버지,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렇다. 모두 지유 덕분이다. 한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아버지를 외면했으니까요. 한세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규진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다.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한세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지유는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11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다.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은 어른보다 크다. 한규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제가 지유를 잘 돌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신 은인이니까요. 고맙다, 아들아. 한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유 덕분이었죠. 지유는 한 사람만 구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한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유야, 너는 내 인생의 별이다. 한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당은 번창했고
지우는 훌륭하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한규진은 가끔 서당을 찾아가 아이들을 보며 흐뭇해했죠. 지우야, 공부는 잘 되느냐? 네, 대감마님. 정말 재미있어요. 지우는 밝게 웃었습니다. 12살이 된 지우는 더 성숙해져 있었어요. 한규진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네, 대감마님께서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지우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한규진은 뿌듯했어요. 이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한규진은 마당을 거닐고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달리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가 서당에서 돌아와 인사했어요. 대감마님, 안녕하세요. 왔구나. 오늘 공부는 어땠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늘은 역사를 배웠어요. 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한규진은 웃으며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고구려 을진목 장군 이야기요. 적을 물리친 훌륭한 장군이래요. 그렇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긴 것이다. 한규진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감마님도 그러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지우야. 나는 포기했었다. 4년간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지. 하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건 네 덕분이다. 네가 희망을 줬으니까. 한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께서 스스로 일어나신 거예요. 저는 그저 옆에 있을 뿐이에요. 한규진은 지우를 꾹 안았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규진은 침상에 누웠어요. 이제는 침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한규진은 지난 5년을 돌아봤습니다. 낙마 사고, 4년의 마비, 절망, 그리고 지우와의 만남, 회복,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었기에 지우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고통 끝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구나. 한규진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도. 11살 소녀가 60세 노인을 구한 것처럼 한규진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밝았습니다. 한규진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지우가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규진은 창문을 두드렸죠. 지우가 고개를 들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한규진도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장면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때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규진은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을 만날 수 있으니. 그리고 그 빛은 지우였습니다. 11살 소녀가 준 기적. 한규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분들께 큰 복이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